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시청자 여러분, 정치학 박사 남혜경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 3차 유행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전국적인 집회를 민노총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민노총이 출발할 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민주노총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민노총이 만들어내고 있는 신적폐에 대해서 김준영 사무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우리가 이 적폐 대상이 된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저께 우리 국민노조에서 그 건강보험 개선연대에서 아주 의미 깊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사무총장님. 현재 1973년도에 만들어진 건강보험,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라든가 규모 이런 경우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당시 법을 만들 때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차별입니다.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권 위반이죠. 직장에서 있을 때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4만 원 내두고 있다가 한 20만 원가량 맞습니다. 너무 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건강보험법에 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70년간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의료보험료를 면제해 주자. 죽을 때까지 내라고 하면 좀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액수를 뽑아보니까 70세 이상이 내는 보험료가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 한 해에 예산이 62조 7천억입니다. 약 2.3%. 그래서 그 2.3%는 정부에서 매년 14%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한 25%까지 올려나가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이 정부가 14%밖에 내지 않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외국인들. 그래서 요전에 사기치고 캐나다로 갔던 그 윤지호 씨라든가 그런 부모들, 엄마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거나 또는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먹튀해서 날르는 경우가 약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좀 조율을 하면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정도는 충분히 우리나라 재정으로 면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국민노조는 그렇게 이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이 헌법의 평등권,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면제 이런 것을 기치로 해서 주장을 하고 매주 목요일 날 종로구 소재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죠. 집회라기보다는 사실상 캠페인, 홍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바람직한 긍정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방송을 목요일 날 4시에 했었는데 이 캠페인 집회를 매주 오전 11시인데 또 직장인을 상대로 점심시간에 하기 때문에 1시 이상까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부득이하게 오늘 금요일 오후 3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화제를 돌려서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그 민주노총 조합원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약 1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죠. 거기서 조합비를 내는 경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약 2,80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활동 인구의 약 3.6% 정도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그런 3.6%에 불과한 사람들이 2,700만 명에 달하는 어떤 경제활동 인구의 어떤 미래 그 다음에 권리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예. 소수가 다수의 미래의 결정권을 결정한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노총이 그 전횡을 부린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총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의 역설인데 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최저임금은 헌법에 32조에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쭉 했는데 딱 2번 합의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공익위원들이라든가 민주노총 주장대로 해서 1만 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1만 원인데 자기들 말로는 힘없고 약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높였는데 네.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의 중위권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한 30 몇 프로가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 회피. 그렇죠. 최저임금 때문에 안 구하고. 네. 우리나라 법에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영세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사람들을 12시간 정도만 일하고 15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알바생이라든가 비정규직들이 이 소득이 더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금 결정된 듯 하고요. 따라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32.7%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소주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주성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어렵다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그렇죠.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네. 그 중소기업 중앙회와 경총에서 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76.7%가 경영 상황이 악화됐고 코로나 때문에 2중 3중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이 폐업에 속출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잃는 어떤 실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막무가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임금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줄도산되고 네. 그다음에 다 이렇게 어떤 경쟁력이 별로 없는 그 젊은 청년들 스펙이 없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 취직해서 알바라도 하는데 그럼요. 이게 전부 자동화로 바꾸는 거예요. 네. 무임 점포.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어떤 서민의 삶을 붕괴시키는 어떤 민생 적폐에 앞장서고 있다. 무조건 모든 국민의 권리를 골고루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 조직들의 어떤 기득권, 사회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당연히 따르지요. 맞습니다. 이 민주노총의 그 민생 적폐라는 말이 그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 그 민노총의 사회적 횡포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 민노총의 또 다른 적폐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습니까?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번에 민주노총이 파업을 했잖아요. 네. 파업 이유가 네. 좀 황당해요. 네. 근데 파업 이전에 네. 파업하면서 집회를 하니까 네. 과거에 8.15 집회 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이고 노영민이라는 사람은 주동자들이 살인자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얘기했어요. 심하게 근데 이번에 11월 14일 집회 이후에 네. 코로나 3차 유행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네. 뭐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민주노총의 파업이 네. 파업하는 것도 문제지만 파업하면서 집회하면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를 더 촉발시킨 경우도 있어요. 물론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 정부가 또 이것을 또 이념적으로 네. 공정하지 않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파업한 이유는 왜 적폐냐? 민주노총이 두 가지 이유로 파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노동법 계약 저지예요. 두 번째가 전태일 3법 쟁취. 그러면 노동계약 저지는 뭐냐? 이런 거예요. 파업을 하면은 옛날 쌍용차 생각나죠? 파업. 네네. 뭐 점거하고 막 네, 난리가 맞습니다. 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뭐 현대중공업 파업 같은 거 있었고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파업을 할 경우에 회사에 시설 같은 걸 점거하면 안 된다 하는 법안이 제출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것을 뭐 노동악법 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주요 시설을 점거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심각하게 볼 수가 있거나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회사에 피해가 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손해고 했기 때문에 시설 점거를 못하게 막는 법을 노동악법 계약 저지라고 얘기한 것은 네. 안 맞다. 네. 과거의 어떤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파업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하나. 네. 두 번째는 전태일 3법이에요. 네, 전태일 3법이 엄청, 뭔지도 모르죠. 또 국민이 잘 몰라요. 네. 전태일 3법이 전태일 열사가 주장한 게 아니고 네. 민주노총 지네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전태일 네. 3법이라고. 맞아요. 그게 좋은 건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네. 첫째, 5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라. 그러면은 5인 이하에서 일하는 어떤 가족끼리 하는 경영에서부터 시작하고 1인 사업, 2인 사업장, 뭐 자영업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700만 명이에요. 네. 5인 이하 근로기준법을 적용 말은 좋죠. 근데 민주노총의 대부분 소속된 사람들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들이 많은데 네. 다 너무 인생을 이렇게 참겨내는 거예요. 5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 굉장히 어렵죠. 왜냐? 모든 걸다 참견합니다. 왜냐? 아직 그 정도로 뭐냐면 이익이 많이 남지도 않고 굉장히 영세해요. 네. 여기서 5인 이하로 하면은 5인 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사실 이제 전부 무인화가 되고 노동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장도 다 부도 일보 직전에 그렇죠.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태일 3법이라고 우기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이 1970년도에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공장법이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이.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중대재해 기업인 처벌 조항이에요. 현재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네. 노동자가 자기 실수와 과실로 산재를 당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그 노동자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다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재가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산재가 많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재가 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는데 중대재해 기업인 처벌로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역으로 잘못하면 그러면은 노동자가 실수해서 산재를 당하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그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상을 점검을 해보고 그거에 걸맞게 얘기해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한 군데서 이거 산재가 났다 해서 이것을 전 기업을 확장해서 모든 기업인을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반기업 정서, 그다음에 특히 그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아요. 네. 우리도 산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것을 뭐냐면은 모든 기업인을 처벌하자. 네. 이것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전태일 3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결성 허용한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공장 시대 근로자들이 20%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겼는데 현재 노조는요, 우리 국민노조도 초기업 노조예요. 만들면 됩니다. 네. 실업자도 만드는데 근로 의혹이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노조 결성 허용해라. 근데 허용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면 됩니다.
노조 결성에 허용이 안 된 건 어디가 허용이 안 되냐?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 경찰, 네. 군인, 뭐 그렇죠. 이런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노조 결성에 허용이 안 된 범위 내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현재 요번에 그 민주노총이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파업을 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좀 도를 넘는 행위고, 자기네들 소속 주력 소속 조합원들의 그런 걸 잘해야지. 요새 제가 보면 공기업이나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데 보면은 큰 대기업 같은 데가 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과거에 TO로 사람을 뽑아놨는데 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3명 건너뛰기, 2명 건너뛰기, 그래서 한 명이 3명 걸 한번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런 공기업 같은 데 가보면요, 네. 다 기계가 대신해서 다 놀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노동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돼 있고, 떨어지죠. 과거에는 자기들이 일했지만 지금은 네. 지휘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력인 어떤 요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공무원, 교사,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기네들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어떤 5인 이하 사업장, 뭐 특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그 3.6%의 어떤 이 민주노총을 가지고 2,700만의 네. 권리를 자기네들이 쥐어락펴락하는 것, 저는 안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것은 네. 민주노총 소속의 네. 뭐냐면 어떤 경직된 대기업, 공기업의 어떤 정규직의 높은 임금 인상, 높은 어떤 안정한 고용 유지 때문에 그 협력사들의 근로 조건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들의 네. 어떤 과한 맞아요. 어떤 네. 복지, 네. 어떤 혜택,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또 이 방송을 갖다가 또 잘 또 해주시는 우리 미디어 실장님이 아주 긴급하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하고 또 두 번째 노조법 2조 개정한 거,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한 거, 이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한눈에 쏙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노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민노총, 특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준용 사무총장님을 대적할 분은 없으리라는 단정을 저는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 민노총이 선하고 나머지는 악이라는 생각하는 거, 이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또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민주노총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적폐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문재인 정권 탄생에 큰 역할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청구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안하무인식의 전행을 휘둘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기 세력을 뭉치게 하고 반대 세력의 힘을 과시하게 하기는 그런 의도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전부터 얘기했겠지만, 과거에는 뭐냐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이 운영 원칙은 자주적인 것입니다. 자주를 빼면 노동조합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주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어용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나 정부의 지배 아래 있거나 지원 아래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비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자주적 조직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민주노총은 정부나 경총 또는 그 사용자 단체, 그다음 또 사용자한테 이런 데서 지원을 나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원칙을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거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이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큰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다. 네. 그러면 다 조합비를 회사에서 띄어가지고 봉급에서 띄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봉급에서 띄어주는 그 행정은 누가 해나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노조는 다 본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경총이라든가 또는 사용자 단체에서 지원하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행위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부 산하단체 또는 기업가 또는 사용자 단체 산하 조직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서 뭐 위세를 떨고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전태일 파리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이제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전태일 열사 있을 때만 해도 공장법이었어요. 이런 이 제조업의 공장법은 현재 이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민주노총이 그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노동관계법을 막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옛날 주장을 반복하고 옛날 방식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근로계약 기본법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본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장 혁신으로부터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법 이런 경우가 논의돼야 된다. 지금 아주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으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조, 생산, 유통, 서비스에서 정보기술 통신이 결합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 플랫폼, 시스템 이런 인력이 등장하면서 이게 네. 근로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과거의 공장시대 어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으로는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과거로 회귀해서 그걸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 좋은 소리, 착한 소리 해서 그런 어떤 선민의식, 선한 것을 점령을 해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한다. 일자리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공장식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요새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뭐 기숙사 조항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요새 기숙사 누가 안 살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벌써 오래된 1953년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안 만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변합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네. 어떤 생산 및 제조 관련된 단순 종사자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노동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노동법은 뭐냐? 앞으로 전체 일자리의 55%를 기계가 대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뭐냐면 자꾸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많이 늘리고 조합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고용인을 늘리려고 이것을 TO를 막 주장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기계로 대체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직업 비중이 70.6%로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일자리가 변화하면 뭐가 변화되겠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변해야 되는데 과거의 공장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것도 너무 거를 이 가지고 말이 정말 맞습니다. 네.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사상적으로 게으르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이기주의 집단.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민주노총의 이 적폐가 정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과연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발목 잡는 네. 전체 이 경제활동 인구의 1.9%에 불과한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5천만 명의 어떤 1.9%거든 민주노총이. 그래서 1953년도에 된 어떤 과거 시대의 기준법을 가지고 네. 새로운 시대에 발목 잡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시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구시대법의 대표적인 게 노동법 조항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동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중진국에 머물러서 그저 그런 나라로 계속 저는 갈 것이다. 우리 정말 노동에 관련돼서 대가인 김준영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정말 시대에 맞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도 밀접되어 있고 이 민노총이 왜 이러나 싶은데요. 이번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집회 강행으로 코로나 3차 유행이 더 확산된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화면하고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이게 8.15 때 민노총도 집회를 했고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민주노총 오후 3시부터 집회해서 그날 8.15 때 2,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다음에 또 세 번째 화면을 보면은요. 세 번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쓴 건데요. 코로나 집회 제한한다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해가지고서는 나온 사진이 있어요. 기사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자료 뒤 배경으로 나올 건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 댓글이 정말 댓글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개천절 보수 집회 때 확진자가 50명이었는데 확진자 200명대의 민노총 집회는 코로나 정치가 사악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고요. 우한폐렴은 블랙시에만 난다니까요. 이게 정말 같은 집회를 해도 이 코로나가 우리만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댓글 다신 분도 저희하고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99명씩 전국에 10만 99명씩 전국에 10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코로나 추적 엄두도 못 내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촛불 집회 다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또 어떤 분은 차별 대우 쩌는 듯 점점 니들이 하면 합법이고 국민들이 하면 불법이냐, 조직적으로 짜고 고소득친에 탄핵이 답인 듯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무총장님께서는요? 저는 그렇게 보면 집회는요. 네. 코로나와 상관없이 국민의 그것도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를 가지고 집회를 네. 물론 아주 심하면 제한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민주노총 집회를 해는 것,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또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똑같이 어떤 집회를 할 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잣대가 동일해야 되는데 네. 고무줄 잣대, 어디는 코로나 핑계에서 하지 말라고, 어디는 해라고. 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준비된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쓴 것처럼 이렇게 경찰관을 갖다가 코로나 집회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한테는 지금 정권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때리고 나서 네. 처벌 받으면 되죠. 그거는 네. 본인의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세요. 네.
우리 뭐 우파 쪽에서 집회하는 것만 가지고 뭐 마치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파 좌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를 이야기할 때는 네.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요번에 네. 이 11월 14일 날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네.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기하급수로 물어났으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회상해 보면은 네. 이런 거예요.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여기서 나타났다고 해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자 저거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서울시에서 46억 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네. 그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에 보면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가 뭐냐면은 그 사랑제일교육을 가는데 승객이 줄은 것까지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네. 웃기는 거 다 그렇게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민주노총 그렇게 했느냐 이제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허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회를 가지고 잣대가 틀려서 예를 들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 저 난리를 치고 네. 여기에는 그냥 경찰청장이 네. 그 집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 읍수하고 하소연하는 형태로 이렇게 잣대가 틀리면은 이것이 공정한 정부냐 이런 문제 우파 좌파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이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라도 이런 데도 구상권 행사하지 말고 민주노총에서 말거나 거기도 구상권 행사하면은 민주노총에서도 전부 따져봐서 구상권 행사해야지. 저기는 인관성이 있고 여기는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그런 코로나 방역을 이념적 잣대, 진영적 논리, 정치 방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위선이고 네. 내로남불이다. 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그 화면을 보면은 개천절 집회 이거 중앙일보 기사예요. 개천절 집회에는 그 아주 새벽부터 쌌더니 10만 그 진보 집회에 침묵하는 정보 해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네 번째 그 자료 화면을 갖다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재인산성까지 쌓으면서 정말 국가적인 망신을 뻗치게 세계적으로 뻗치게 해놓고서는 이 뭐 말이 진보지 어떻게 보면 퇴행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 좌파 집회에는 왜 정부가 이렇게 침묵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출범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네. 아나무인죄 행동을 해도 네. 그냥 봐주고 네. 그냥 대충 입에 발린 소리가 쓱 넘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그건 뭐 둘째 문제고 하여튼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이것이 잣대가 틀리면은 그것은 잘못된 정부고 그것은 위선적인 정부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노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다음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표를 일목요연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평균 그 확진자 수가 지금 127.4명, 강북철 집회보다 더 심각했다. 민노총에서 얼마 전에 대규모 집회했던 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집회를 갖다가 그 일일 확진자 수를 갖다 추이를 여기 중앙일보에서 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8.15 강북절 집회가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집회가 10월 3일 개천절 집회고 그 마지막 표가 11월 14일 날 있었던 전국 노동자 대회예요. 표로 아주 확연하게 보이시잖아요. 일 평균 수가 지금 8.15 집회 때 50.6이고 이 개천절 집회가 70일이에요. 그런데 무려 민노총에서 관련돼서 했던 집회가 127.4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몇 배. 이런데도 8.15 이 개천절 때는 부산 좀 전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권을 한다 어떤 특정 교회 이름을 갖다가 남발을 하면서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교회를 남발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그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도 다 국민인데 완전히 내 편 가르라치기를 갖다 그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중앙일보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으로 했는데 그 주요 집회 이전 확진자 수 및 그 방역 조치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 8.15 때랑 요 세 가지 집회에 있어서 확진자 수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 확진자 그 다음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 조치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확연하게 이게 정말 차별을 둔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굉장히 중앙일보에서 이거는 정말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딴 거 필요 없죠.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 저들도 무슨 정말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아주 뭐 땡깡을 넣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는 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하로 저기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에 이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모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제일교회 같은 데는 46억 얼마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코로나 이 방역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광화문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가면은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집회 흥행 제일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있까 집회하지 마라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염병 예방법이 그것만 나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손실보상 규정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생활에 공공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뭐냐면 기초 생활 할 수 있도록 다 보장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못하게 해서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를 따랐으면 손실보장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난기금이라든가 법에도 없는 거 가지고 이거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코로나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가 살판 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국민을 막 제한하고 계엄령이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 권리라든가 생계를 제한하면 그것을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굉장히 이 취사선택에서 협박하는 조항만 얘기하고 뭐 외국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스크 하나면은 10만 원 과태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돈도 없고 어디 그 불량 신용불량도 많고 그러는데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스크를 무상으로 줘야죠. 그렇죠. 제 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학교도 의무교육 하면 의무교육 어떻게 해요? 그럼 무료로 해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라 그러면 뭐 무슨 문제를 해야 돼요?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의무는 전혀 안 하고 마스크 안 쓰면은 10만 원 과태료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런 방역 조치로 인해서 잘 지키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돼서 부상권 행사하고 이렇게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마스크를 뭐냐면 의무적으로 했으면 그걸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 국민을 통제하고 권한과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면은 그에 합당한 자기 책무가 있는 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질병청은 이것들은 지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독감도 감염병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2017년, 18년, 19년 해년마다 2명 정도 죽었어요. 벌써 우리나라는 100명이 넘게 사망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100명이 넘으면은 어떻게 뭐냐면 대법원 판결에 그런 감염병 예방주사로 맞아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241분을 보상하게 돼 있어요. 약 4억 3천만 원을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가 그게 법에 나와 있어 손실보상의 조항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냥 쌩 까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2020년 10월 22일 날 대법원 판결에 나왔네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첫째, 시간적 밀접성.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방주사를 맞은 지 일주일 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래서 시간적 밀접성의 기준을 대법원에서 일주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을 수도 있죠. 대략 일주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이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네. 주사를 맞아가지고 장애나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을 국가가 해야지 네. 개인한테 입증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질병청이나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네들이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잘 모를 경우 어떻게 해요? 의학이라는 것이 아직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그건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배가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작년보다 50배가 네.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오히려 한심합니다. 너무. 예방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인과관계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해당 이 질병관리본부에 즉각 연락을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여러분이 예방주사를 맞아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즉각 손실보상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드립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네. 국민 니네들 말 안 들으면 벌금 매기고 구상권 내고 그냥 죽여버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부가 이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얘기냐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면 골고루 설명을 해줘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게끔 도와주고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의무인 것이지,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이런 게 무슨 정부예요? 그런 정부나 지자체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저는 그런 정부는 없는 게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정부는 네. 코로나 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같은 데는 백신 같은 경우도 뭐냐면 2회 이상 접종을 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뭐냐면 네. 그렇다는 주장이지 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나다는 4회 이상의 예방 1인당 네. 다수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네.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5,300만인데 네. 3천만 명분을 헬뚱말뚱할지 네. 모른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이거 북한에 나눠주자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먼저다. 어디가 저쪽 위에 사람이.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정치 방역하고 하지 말고 공정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이 감염병 예방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하니 국민 여러분 따라주시고, 이렇게 국가에서 조치를 했어도 예방주사 놓고 했을 때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법으로 네.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국가가 이웃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습니다. 대신 그 의무화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신 정부에서는 여러분에게 마스크는 네. 무료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내가 딱 까놓고 얘기했죠. 대통령이 쓰고 있는 마스크나 네. 질병관리청장이 쓰고 있는 마스크나 뭐 이 박능우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지 돈으로 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요. 다 이 지네 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게 지네는 지네 돈으로 사서 안 쓰고, 국민들은 다 사서 쓰는. 왜 없이 사는 사람만 막 네. 사서 쓰냐는 거예요. 아니, 사무총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의 계기가 흐름을 줄기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사실 2008년도에 그 지방자치 선거를 할 때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던 분이 무상급식이라는 하도를 꺼내서 그때부터 이 재미를 봤는데, 그때는 왜 급식은 뭐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마스크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국가 예산으로 해서 저 국민 세금으로 지 돈으로 안 사고 재미본 정권인데 다 해놓고, 네. 왜 국민들은 네. 없이 사는 사람들은 네. 지 돈 내고 네. 사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 국민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정부가 통제하고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나는 즐기는 정부. 코로나 그래서 이것을 정치화된 거죠. 잣대도 틀려요. 맞습니다. 자기네 편이면은 슬며시 놔두고 네. 너무 편하면 이걸 나가지고 다른 법조안까지 막 엎어 씌워가지고 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저는 여기 국가의 폭력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새롭게님께서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코로나는 핑계고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나라 망한 것 같아요. 아유,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주공대님께서 국민 노조로 뭉치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왜 국민 노조로 뭉쳐야 되는지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말씀하시는데 동감되시죠? 또 이 우주공객님께서는요 매월 5일은 국민노조 협의 납부하는 날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혜상님께서는요 국민노조 화이팅 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네. 당시 네. 어떤 서울시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서울시는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그 서울 지하철 버스 운송 사업까지 그냥 뒤에서 들추려갖고 손님 줄어든 것까지 해서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 요번에 11월 14일 그다음에 엊그저께 파업 이걸로 해서 확산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질병관리본부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안 내면 우리들은 이것은 정치 방역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방역은 잣대가 하나여야 한다. 잣대가 사람에 따라 틀리거나 집단에 따라 다르면은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그건 집단. 그건 그 시장 잡배 그냥 오늘 얘기 내일 얘기 다른 것 이런 거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지네들은 마스크 세그 예산으로 사면서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내려고 하니까 마스크 무료로 해야지. 공상당일 할 수 있는 이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을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손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구상법 구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도 홍보를 하세요. 텔레비에 보면 징글징글해요. 맨날 뭘 안 하면 그냥 작살 내겠다, 그냥 조사를 걷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정부인지 그냥 조폭 집단이 우리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지 저는 당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엔딩 멘트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영민이라는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주 유명한 막말을 했습니다. 강복절 강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노컷뉴스예요. 노컷뉴스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청비서실장 강복절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다. 그러면 11월 14일 날 그 민노총 그 좌파 진영에서 집회를 해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8.15 때 그리고 그 개천절 때는 콕 집어서 교회 명까지 얘기를 하고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렇게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왜 민노총하고 좌파 진영에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지 그 잣대로 보면은요 그들도 살인자입니다. 저 노영민이 막말한 잣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정권 치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그 노동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민노총이 왜 저러는지를 오늘 정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우리한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습득을 해서 저들을 잘
감시도 하고 우리가 또 대처도 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 민노총이 그 민생 적폐가 왜 되고 있나,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김준용 사무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늘 굉장히 방송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유국민님께서 국민 노조가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를 만들어 갑시다. 화이팅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국민 노조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이상으로 정말 저희의 소명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일들을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준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요. 저는 우리 국민노조에서 사무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정착박사 남혜경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